네, 안녕하세요. 임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루는 주제가 고대 사회이다 보니까 아마 첫 번째로 발표를 지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조금 중간에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보통은 목관을 이용해서 사람을 매장을 했는데, 커다란 옹관을 이용해서 사람을 매장하는 것이 몇백 년간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게 오늘 제 발표 내용입니다. 이거는 2016년 9년 전이네요. 국민나주박물관 전시장을 찍은 사진인데요. 밑에 보시는 두 개의 원관이 실물이고, 위에 있는 게 이제 도면을 이렇게 멋지게 전시를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영산강유역의 만권을 중심으로 성행한 원관이고, 왼쪽은 일본 서북 지역 큐슈 지역에서 성행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길이가 2m 이상이 되는 거대한 것이고, 무게만도 한 300kg에 달하는, 제작하기도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관이거든요. 오히려 목관보다도 더 제작이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여러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썼어요. 베트남에서도 성행했고,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린 아이가 죽으면은 가정에서 쓰던, 집에서 쓰던 자그마한 항아리에 담아서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고, 시기적으로도 근세 일기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을 묻은 옹관 말이죠. 저 오른쪽 지도에 둥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중국 발해만, 그리고 한반도 서남부, 일본 서북 지역, 그리고 베트남 동부 해안 지역에서 기원전 2000년을 중심으로 한 몇백 년 동안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징을 감안한 개별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적인 배경이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지역에 걸쳐서 대형 원관이 쓰이는데,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돼 있고, 중국은 발해만, 그리고 일본은 후쿠오카, 사가, 서북 지역, 그리고 베트남은 하노이에서부터 동쪽 해안지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베트남이 가장 빨라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 중국, 한국이 약간 늦은 그런 현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런 간단하지 않은 성인 원관이 유행하게 된 배경이 연구가 됐지만, 상당히들 다르고 공통된 내용들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의 여러 견해들을 말씀드리면은, 그게 전파설, 보호설, 상징설, 그리고 복합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전파설은 이제 영산강 유역의 대용관이 백제에 편입이 되면서 백제의 묘제가 파급이 됐을 것이다 하는 추정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원류로 지목한 서울 한성 백제 지역에서는 성인원관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백제 편입 시기가 발생 시기보다 오히려 늦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전파설은 학사적으로만
다룰 뿐 실제 적용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설은 이 이제 서남부 지역에서는 한국 서남부 지역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추가장 묘가 성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목관이 썩어서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목격함에 따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구적인 세라믹 제품인 옹관을 썼을 것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완주 상운리라고 하는 유적인데 서기 3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한 무덤인데도 여러 매장 시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시차를 둔 추가장에 의한 것이거든요. 대단히 그 특징적인 것이어서 저런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런 보고설이 나오게 됐고요. 상징설의 경우는 옹관의 형태가 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재생이나 부활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옹관을 썼을 것이다. 이런 견해인데 한 30년쯤 전에 나온 견해예요.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죽은 사람의 재생 부활을 염원했을 터인데 왜 영산강유역에서만 옹관이 쓰이고 다른 지역에는 옹관이 쓰이지 않은 채 기존 목관묘가 그대로 유지됐는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그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할 뿐이죠. 그래서 같은 상징으로 봅니다만 그 지역 마한의 집단 정체성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결과입니다. 성행한 결과 옹관이 그 지역의 집단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일 뿐 옹관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복합설이 나왔는데 기존의 보호설을 보완해서 대형 옹관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고 목관에 비해서 오히려 비용이 적었을 것이라는 추정,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거를 좀 부과하고 최근에는 해양 활동의 요충지라는 지리적인 요인을 추가한 그런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중국이나 일본 다른 지역 상황을 보면은 중국의 경우는 사실 그 번역에 비해서 옹관이 성행한 지역이 극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목관에 비해서 비용이 적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 토론 과정에서 답변한 그 정도에 불과해서 연구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일본은 우리로 따지면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조몽 시대의 옹관에서 발전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일본 역시 조몽 시대에 소화용 옹관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전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대형 성형관이 성행한 지역은 규슈 서북부인데 왜 다른 지역의 조몽 이후의 야요이 시대에는 성인원관이 발전하지 못하는가? 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가? 이걸 역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의견으로는 주칠이나 흑칠을 옹관에 하는데 저기 보시면 사가 요시노가리 옹관 내부에 붉게 칠해진 것이 보이죠? 저런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저게 이제 부활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역시 부활 기원이라는 그런 이제 배경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옹관은 극히 한정돼 있고 중국의 경우는 목관에도 저런 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설명이 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사실 연구가 상당히 미진한 편인데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시신을 담은 흔적이 없는 옹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주목이 되는데 그런 원관들은 바다에서 시신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의 무덤으로 썼을 것이다 이러는 건데, 표현이 영혼을 바다로 보내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조금 바꾸자면은 시신을 바다에서 잃게 되니까 영혼만이라도 육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온간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성인 온간이 해양 활동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에서 조금 참고할 만한 의견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견해들 서로 상통하는 바가 없는 그런 다양한 견해들을 조금은 좀 통합해서 공통된 배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공통성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보자면 지리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지리적 요인은 집중 분포 지역이 모두 고대 해양 활동 후 요충지라는 점,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느 시점에서 활발한 해양 활동이 시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선박을 많이 건조하게 되니까 목재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목관을 더 이상 목재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관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건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목재 부족에 따라서 점점 목재 코스트가 높아지고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점토로 항아리를 만들어서 묻는다면 훨씬 싸게 사람을 묻을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런 대체 장구로서 온관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점토가 풍부하지 않은 지역은 되게 또 석재가 풍부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석관이나 석곽으로 또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조선시대 보면 봉산 정책이 여기저기서 시행이 됩니다. 이 이유는 선박용 목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참나무하고 소나무 숲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이건 역시 무관하지 않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요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형원관 성인 지역이 이미 대형 항아리를 곡물 저장용으로서 제작해서 쓰고 있었다는 점은 기본적인 배경으로 삼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는 가족 추가장 전통 속에서 기존 목관이 썩고 부식되고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안을 마련했을 것이고 그 대안이 온관이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되고 있는데, 이제 문화적 요인에 있어서 중국은 그런 가족장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트남은 저쪽 베트남 자료를 보시면은 좁은 공간에 온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동시에 매장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추가장에 의한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같은 묘역에 친연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추가장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베트남 공히 문화적 요인에서도 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제 말씀을 올렸고, 결국 이제 이번 이제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라고 한다면은 각 지역 성인 온관을 각 지역의 특수성 속에서 특별한 해석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이 공히 각 지역에서 자생했을 가능성을 얘기해 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동의는 해양 활동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활동의
정대에 따른 선박용 부족이 온관을 만들게 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해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런 장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해양 활동의 내용이 뭔가, 그리고 각 권역별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권역과는 관계가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급적인 그리고 모는 자료적인 이제 추가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멸이 되는 것도 시기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성행했던 것이 소멸을 하게 됐는가, 여기도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고대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용도가 비슷하지만 정확한 용도를 알기 어려운 물질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물질 자료들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것도 같은 시각에서 좀 추적해 나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 세 토기들이 맨 위에 한국, 가운데가 중국, 아래가 일본입니다. 큰 항아리 주변에 작은 항아리가 4개씩 부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련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 토기의 용도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굉장히 성행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일정한 시기에 이 지역에서만 성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저 토기 역시 아직도 용도를 제대로 모르는 토기인데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도 저런 형태의 토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성행한 건 아니고 드물게 보이는 것인데 일상용 토기가 아닌 특별한 용도 토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공이 출현하고 다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배경을 좀 밝혀볼 필요가 있는 그런 과제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의 조남원 교수인데요. 이 자리가 진짜 이상한 자리입니다. 이게 타자의 이해인데 저는 진짜 저는 철학을 전공을 해서 철학을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역사, 그것도 온관, 이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어가지고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임 교수님 덕분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 비전문가가 그래도 논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우리 학술대를 빛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한국을 돌아다녀 본 결과 이게 보니까 대체로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땅에다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하는 것처럼 목재인데 그냥 목재가 아니라 관곽이라고 있어요. 밖에 그런 이 관이 있고 또 안에도 관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목재도 비쌌지만 관각을 하는 비용, 그러니까 몇 겹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최소한 2겹, 뭐 더 높은 사람들은 더 몇 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재를 여러 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수요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 지금도 중국의 허난성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이렇게 봉분도 아니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마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옹관묘라고 하는 거를
그걸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전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경제적 요인이 큰데 그거는 뭐냐면 목재값이 비싼 거고 목재값이 왜 비쌌냐 그러니까 여러 겹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급적인 요인하고 경제적인 요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옹관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영혼이 이제 하늘과 그 영적인 어떤 소통을 하게끔 만들어 줬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적 상황하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옹관묘가 이제 잠시나마 유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뭐죠 이제 그게 잠시 동안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다시 목관으로다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그냥 평장을 하게 되는 그런 거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아디티 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디티 싱 교수님은 work for Center for South Asian Studies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하시고 계시고 지금 오늘은 특히 Humans in the Loop라는 영화도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maybe HIT means a human being do something for AI positively or yes actively. Okay, let us introduce that film and the principle. So, the theme that I'll be speaking on is humans in the loop, encountering and coexisting with the human and the non-human other. So, the reading of my presentation is actually based on a film that released very recently in India, and it has been critically acclaimed by bringing the conversation around coexistence to the fore. And I would like to start by playing the trailer of the film so that I can contextualize it better for you. So, and I'll maybe run a dialogue through the. This is the trailer of the film Humans in the Loop. This is a remote village in the eastern part of India, Jharkhand, and this is the young Nema who will be the protagonist of the film. And as you see, she is very close to nature. The porcupine, which is otherwise a shy animal, has come out of its cocoon and tries to interact with the protagonist of the film. This is the Data Labeling Center, which recruits women from rural India, particularly tier 2 and 3 cities, and they are labeling the cars, the body parts. This is Nema, who I'm going to be referring to quite particularly in my presentation. And it's her first visit at the Data Labeling Center हर in कैप्चा के Jharkhand. लिए आपके पास 40 सेकंड्स होंगे और आपको सवाल के हिसाब से फोटो मार्क और लेवल करना है। आपका फॉर्म लॉक हो जाएगा टाइम ओवर होने पर, इसलिए आप लोग जल्दी जल्दी करेंगे, ओके? This is the CAPTCHA test she had to undergo in order to be recruited at the Data Labeling Center. Yeah. So this was just to give you a sense of what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because again, my presentation is so different from the burials that we were talking about, and I have jumped into absolutely contemporary times. So the two others that I'll be talking about are the human other, who's Nema, and why is she othered? So there are many layers to it. A, by virtue of her gender, she's a woman from the marginalized section, the Adivasi, basically the tribal people of India, the indigenous tribal people of India, and she's from the Orao community.
So that's one layer of othering that we see in terms of Neema. The other layering is that she's married to somebody who's not from her community. So she's married to someone who's supposedly from the forward caste. And the third layering is that she's also going to be divorced very soon. And that's the backdrop in which the film is set. So she has to ensure that she gets a job in order to secure custody of her 2 children who she'd otherwise lose to her husband and soon to be ex-husband if she doesn't get a job at any center. So the premise is that she wants to get a job at the data labeling center. And how I read the film is through, so a couple of days back, I actually got to watch the film. When I had written the manuscript, there was, I had read it through the public paratext, so primarily the trailer, the interviews, and other news articles that I could find in the public domain. And the other important source remains the Indian American journalist's long form report about this situation that's happening in India, where many women from tier 2, 3 cities, not just from Eastern India, but other parts of India, are being recruited for, as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talked about, humans in the loop system, where these humans are trying to label data, which is going to improve algorithms for the companies that are maybe making auto-driven cars and for radiologists in medicine as well. So the recurring argument that I'll try to highlight is that representation and responsibility become important markers for talking about humans and coexistence with the non-human other. And this is actually, this human touch is actually the long form report, so it's actually a screenshot from there, and that's a snapshot from the film, and she's Neema, who's the protagonist of the film. And so in terms of framework and method, so primarily I have tried to analyze the film through interpretative analysis by watching the film and situating it against the long form report, as well as situating it theoretically within the frameworks that are offered by scholars who talk about alterity and otherness. So the films in India have had a long tradition of bringing in the stories of the others through visuals, sounds, people, to create a unified experience, shaping stories of the others and highlighting how audiences respond to such stories of otherness. And this then becomes an interesting platform through of examining differences and also exploring how society and the real public are impacted by mediums such as the films. Now from this perspective, Humans in the Loop is more than just a story about AI in the background, and it reveals how on-screen tools, screens, devices, clicks and pauses shapes the worker's view of the non-human other, as well as our view of the worker, of the woman worker. So Levinas argues that when we try to measure human thought by rigidly trying to understand the category of a human or try to box them in rigid categories, it loses the unique qualities that the category of the others bring in. So what happens is that there's a danger of reducing these individuals to numbers and effectively erasing what makes each one unique. And thus, my reading of the film shows that annotation protocols, they compress human judgment into metrics, and it also risks turning the other into a calculable same, but there is so much variety that is lost in the process. And an interesting thing is how the data is tagged. So the ways in which these people, these workers, annotation workers are instructed to label data has a Eurocentric lens to it, which I will talk about when I
discuss the long form report. So cinematically, the film is bringing the other to the fore by bringing viewers in contact with the marginalized first generation women workers and the non-human other, which i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trying to imitate human cognitive abilities, and even life forms that would otherwise be reduced to statistical summaries. So an instance from the film is when there is a pest that has to be labeled for an agro company that's operating out of the United States. And this woman, who's the protagonist of the film, she's an Adivasi and has been very close to nature. So the way she views that pest, which is basically a caterpillar that's eating the leaves, so she labels it as a Jivanu, which means particles of life. And she's actually reprimanded by the data labeling center because they say this is a pest, and we have been challenged by the big corps in the US, and they think that your labels are wrong. And she tries to explain how the caterpillar, it actually eats the rotten parts of the leaves and actually is contributing to the ecosystem and not really a threat to our environment. So these are the markers through which the non-human other, the marginalized section, brings in her judgment and doesn't mechanically label whatever is handed down to her. So I have already talked about the sources for the film, so I'm going to skip this. So the long form report is by the journalist Mehrotra, Karishma Mehrotra, and she tries to inform us what data annotation work really is. So it's a necessary, repetitive work, and it's almost invisible, and it sits at the bottom of the machine learning systems, and most of it, interestingly, occurs in India.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was completely unaware about, and it's only through the film that my direction went to the report and not vice versa. So everyday users like you and I also participate in this data annotation work, where we are trying to log in and we have to enter a CAPTCHA and choose traffic lights in order to prove that we are human and not non-human. So in her report, we learned that in 2021 alone, there was about 70,000 workers in the data annotation, work, and the revenue was quite significant, and the revenue was primarily generated through the companies in the US, and the domestic demand for it was not as much. And the sector, interestingly, again, draws heavily from rural and disadvantaged backgrounds, and the firms themselves are clustered not in your metropolitan cities, but in smaller towns from Andhra Pradesh, Meghalaya, and other such rural and tier 2, tier 3 cities. And the social composition of the workforce becomes important in highlighting why I'm talking about the other and the alterity, right? So most of these centers, they hire women, and there are many examples of particular women from Jharkhand who were just working as housekeeping staff at the data labeling center. However, once they were there, they wanted to have an experience at the interface, and they are brought to the terminal, and in 9 months, they have learned how to label data. And in terms of what data annotation work means for these women, it's not something very significant for them. It's just a means of coming out of domestic abusive households, and also it becomes a means of financial stability, and they don't think that they are contributing something very significant in terms of the global metrics. It's rather domestic in how they perceive this data work. And the reading of the film. Professor, how much time do I have? 2 minutes? 5 minutes, okay. So I'll just quickly try and say a few more things about the report. So it's also interesting how people in coding view data work. They think that it's not something that's very significant, and there is the othering of the annotation workers that happens in this field of data annotation.
and it said that AI cannot exist without data annotation work. So we see some patterns of exclusion when it comes to this kind of work, which is sent out to developing countries. And so based on this, the film also become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an important intervention in the ongoing discussions on coexistence, and it also renders visibility to these workers who are otherwise invisibilized. And I'll just talk about the three instances through which the three lens through which the film is situated for a dialogue and conversation. The first is that AI is treated like a child. So the movie begins with a label, and it shows how early humans started this process of labeling, where there's a snapshot from the rock paintings in rural parts of India where animals are labeled in the cave shelters. So that's the analogy that's given to the film, and that's how the humans in the loop is talked about, not just primarily in terms of humans and the AI and the data annotation work, but also humans themselves have been in a loop. Second, it also shows the interface between categories and the local knowledge, and how there's a hierarchical knowledge system that one needs to be mindful of, where a category is mislabeled or misrepresented because of lack of knowledge that happens in the local lack of knowledge of the localized spatial settings. And a third, the film also highlights representational bias, where the generative AI actually renders pictures of when you put in the queue a beautiful woman, there's a white woman who appears on the as a search result, and that's what's generated. And when Neema tries to see how Adivasi women from Jharkhand are represented, so it's actually a Native American woman that comes up. So this then shows that my argument explicitly becomes that coexistence with AI requires these annotators to remain visible, and it also becomes an important commentary on coexisting with the non-human other, where it demonstrates that yes, AI has biases, but the movie doesn't stop at that, the report doesn't stop at that. It also shows us a glimmer of hope, and it also shows how we can feed information in a way that nurtures the system and doesn't antagonize it. And it also shows how the human other can empower, and we can use their voice and knowledge to upturn the neat hierarchies of knowledge systems and build a system that learns with us and not over us. So this is a story of coexistence that I feel is important, and particularly for our presentation, it really highlights how humans and non-humans, if thought carefully, can coexist in positive ways. So sorry if I rushed, but yeah, thank you for listening. 한국에서도 이거 지금 데이터 그 레벨링 알바 게다가 얼마씩 뜹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이드자 알바 하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 어쨌든 저 불행한 여인의 어떤 그 삶과 AI가 연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쫄아보세요. 이해들 하셨나요?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첫째는 영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영어가 개봉이 안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대충 뭐다라고 하는 느낌은 오는데, 첫째는 이게 개봉이 됐으면 이 시네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또 논평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 지적을 해야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디트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도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타자성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AI의 그 데이터 레벨링을 하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대우 뭐 이런 게 있을 테고, 또
그것이 AI로다가 데이터를 했을 때 거기에서는 인간이 삭제되고 예스냐 혹은 노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삭제된 그런 어떤 그 거로다가 표현되는 AI의 문제점 요 두 가지를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그 타자성의 철학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뭐 하이브리드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첫째는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중층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는 계급성이죠. 이게 브라흐만 계급하고 뭐 수드라, 언터처블, 불가촉천민의 문제가 있을 때고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젠더 문제가 있었을 때고 세 번째는 뭐냐면 종교 문제. 우리 선생님은 안 다루셨지만 인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종교 문제 중에 하나니까 힌두교하고 이슬람교 사이의 문제. 그러니까 이슬람교라고 하는 타자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AI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여성의 입장으로서 그 뭐죠? 그 여성과 AI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결국은 타자성의 문제인데 그 타자성의 철학에서 결국은 얼굴을 대면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타자라고 하는 거를 존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타자성 철학의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선생님은 뭐가 빠져 있느냐 계급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급성의 문제를 함께 지적을 해 주셔야만이 이 문제의 타자성 문제가 같이 고민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젠더 문제만 가지고는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거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결국은 이 타자성의 문제에서 이 이슬람교의 아마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이거 같은데 힌두교 쪽이신 것 같은데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의 여자 그 인도에 사는 이슬람교 여자들은 어떤 그런 타자성의 문제를 할 것인가가 논의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타자성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발표하실 때 카스트 얘기를 잠깐 하셨었어요. 계급에서 근데 깊게 얘기 안 하셨다는 얘기겠고 그리고 오히려 세계 말고도 종족의 문제가 있죠. Another tribes.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빠져 있었다. 혹시 뭐 객석에서 또 any questions? I'm sorry for the really fast English, but please feel free to ask me questions where you do not understand. Don't worry about that. We have AI. 예. 없으시면 우리 논평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예. 하시려면 하시고. 예. Thank you so much, Professor, for pointing out that yes, I did understand the other through the lens of gender, but in terms of class, I do mention that they are primarily first and second generation workers, meaning that it's the first time that they have been exposed to education, the first time that many of these workers are actually getting formal education up until class 12 in order to be employed at the data labeling center. So maybe I did not say it very explicitly, but the class angle is definitely there. They are from marginalized class as well, where by which I mean that economically they are not coming from privileged backgrounds and they are coming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And in terms of Islam, of course, through the film, it's not really apparent because the setting is that of an Adivasi tribal person who's in fact outside of the caste system, so to say, as well. But my reading of the long form report tells me that there are data labeling centers in Hyderabad, which the supervisor of the data labeling center is a Muslim person. So there comes in Islam in the conversation. So when you talk about work and how it's handed out, I think there is a separation in terms of Islam and yeah. So yeah, thank you. And I'll talk about caste when we have a longer discussion. We have one question for
Professor Singh. Yeah. Yeah. Yes. Hi, Aditi. Thank Yes. you for the interesting presentation. Thank you. Thank you. Yeah, I was just looking at who is the other Mm. in this whole drama. Yeah. When I say this, is it AI which is the other, Mm. or is it the MNCs which make the programming happen? Mm-hmm. Are you considering them to be the other, Yeah. or the humans? Mm. And when it comes to humans, again, it is divided. Absolutely. Okay. Yeah. The humans whom some people are trying to integrate, Mm. are they The the other. other? Yeah. No? Yeah. I mean, this mapping, if you can. Sure. So I think when I started the presentation, I tried to talk about how the protagonist of the film is the other, and how I'm looking at the non-human other, which is the machine learning system, is in terms of the interface between where the human non-other is encountering the non-human other by virtue of not being human. That's how I try to categorize the non-human other as the AI. And the othering from the big corps is also happening, but that's not something that I tried to define the title of my paper through. So, 이따가 확신을 하겠지만 AI가 선생님들의 논문을 이미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나중에 또 토론할 기회 있으면 문제를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적어놓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this section. My name is Sukyebil Choi. I'm working at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and Religious Studies at Towson University in USA. I have submitted a rough draft which contains around 5,000 words, including footnotes like that. But I try to do my best to complete my presentation as much as I can within the limited assigned time. And then, but anyway, the main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introduce the Choi Han-gi's key philosophy in terms of communication and empathy, mainly in English academia. So I try to show, at the same time showing the quoted original passages, and then I will try to explain like that. So I try to control the time. 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time of so-called BNR, that is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and robotics, and witnessing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e growth of these technologies every day. Research and production creation with new ideas and or for renovation in these areas will continue its ongoing and rapid growth, such that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anticipate the extent of the width, breadth, and speed of this growth. In many cases, robotics work more effectively and superiorly in many senses than humans. Genomes are overwritten and artificial organisms created for a variety of justification. Medical drugs continue to become increasingly effective in their delivery to targeted organs and in providing intended therapy. We are observing that these attempts are ongoing and will continue to do so with cautious optimism. Caution and optimism coexist here because ideas such as work more effectively and superiorly and or variety of justifications contain not only questions on the appl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human life, but also the questions of humanity, such as the meaning and value of a human existence, human nature, human integrity, and or our code of ethics. Regarding the question of our session, empathy, when I was invited to participate, the original topic was empathy, actually, the encountering the others. Suppose that a robot has been installed with AI, particularly programmed with a high quality and quantity of information on the issue of empathy. It is hardly shameful to acknowledge that
many people have openly expressed their dependence on AI in terms of a physical or mental struggle. Many people who are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AI programs, general techno optimists, and a number of recent researchers have already confidently claimed that AI may express empathy better than humans, even doctors or therapists. Along with such a positive evaluation and expectation placed on AI empathy, it is appropriate to ask humanistic questions such as how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AI empathy and human empathy. Since some would claim that there is no difference, that AI empathy functions superiorly, or simply that any difference lacks relevance, considering the list of responses and the impact of empathic responses. Others would claim that it is required to deal with human empathy more deeply, more broadly, for example, in favoring the rawness of human nature rather than automatically performed, programmed responses, or considering other factors which generate human empathy, such as cultural, social, or ethical nourishment. We have been offered extensive information on communication and empathy from strenuous research in the field of moral psychology, neuroscience, social neuroscience, and then communication. On the other hand, humanistic questions on the role and value of communication and empathy in human lives continue to be raised, especially in light of rapid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reflect from philosophical perspective upon each of such achievement in contemporary science and technology, its pattern and context is very meaningful but beyond today's presentation. With these questions, the aim of this presentation is to introduce a scholar in the late Joseon period, Jae-Han-gi, pen name Haegang, his key philosophy. Haegang lived in the 19th century, a period through which a country that for several countries had respected Confucian, Neo-Confucian ideology, was now facing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hanges, struggling with a flood of scientific, technological discoveries from the West. On one hand, he actively engaged in and incorporated new knowledge from Western resources, but on the other hand, he pursued the Confucian vision of humans and different levels of human communities through his unique approach concerning the topic of our session, given that he obviously did not address the issue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within the contemporary context. Direct responses to our current questions may not be available. I am going to today briefly introduce his key philosophical perspective on human nature and move to interpret his idea of communication and empathy as a human capacity in terms of self-cultivation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then also between different communities. In doing this work, my hope is to encourage any possibility for his key philosophical perspective to be included and then actively referenced in contemporary discourse on the present topics. So, Jae-Han-gi, any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Gi in Korean intellectual history cannot be complete without the understanding of and discussion on numerous work and the philosophical ideas of Haegang Jae-Han-gi.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Haegang is the last representative scholar of Silhak in the 19th century. He consolidated his own philosophical system based on his idea of Gi, and his philosophy of Gi led him to develop a very unique and strong criticism of Jujahak or Ihak, which has dominated in traditional Korean Confucianism. He has also been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scholar who
actively incorporated Western ideas of civilization, which has been imported to Northeast Asia in the late 19th century. His interest among the Western sciences, including mathematics, mechanics, agriculture, medicine, astronomy, physical geography, and cosmology. Haegang's broad knowledge of Western sciences and his personal writing style influenced by such readings made it possible to consolidate his philosophical system without depending on the Confucian classics, which differentiate his philosophy even from other work of Sira. So that's the reason why I try to introduce his original passages as much as I can. Haegang opened his preface on the book 기측 제2 by asking how the Duke of Zhou and then Confucius became the perennial teachers. Haegang asserts that his philosophy of Gi also pursues the Confucian way, Confucian Tao, but differently from how it is traditionally understood. For Haegang, the traditional Juzahag is vacant and the first metaphysical speculation. So you can see here the quotation. His learning of Duke Zhou Confucius pursues that one follows silly practical reason. And then from this teaching, Gi is the foundation of such a practical principle, and Chu, Chuk, is the main method of extending knowledge. So this is a part of the preface. It is clear that while his purpose of scholarship in his commitment to pursue the Confucian Tao, he is concerned not with understanding the words of Confucius sages, but with the pursuit and the method of practical principles from his perspective on Gi. For the ultimate purpose of his scholarship, Haegang proposes a systematic and unique philosophy of Gi, which shares many common points with the traditional Neo-Confucian monistic theories of Gi that preceded his time. So this is part of the, he's talking about his idea of Gi. And then Haegang often applies this idea of Gi to demonstrate how, as a Confucian, he adopts new learning for understanding some of the traditional ideas of Confucianism. So he talked about, for example, 태양, 지구, like this. Haegang's idea of Gi also differs from that of traditional Neo-Confucian framework of 이기. He understands the concept of Yi entirely from his perspective on Gi. In the preface of the 추측록, he analyzes the problem of 이기 system with the notion of two principles, 유행지리 and 추측지리. And then he defined the Li as simply 조리. So this whole draft is about this kind of my reorganizing his original passages to introduce his ideas. And then in the book 인정, published in 1960, Haegang clarifies Yi means simply coherent logical principle, 조리 of Gi, claims in a strong tone that the idea of Yi in Ihak should be replaced and understood by Gi. So he states like this. So this passage is about, from his perspective of Gi, how he interprets key words in Confucianism and or Neo-Confucianism from his philosophy of Gi. With this idea, he criticized also not only traditional Confucianism, but also Taoism, and then the Taoist view and the Buddhist view too. So now I'm going to talk about his idea of Gi as a 신기, 통, and 운화. Haegang also adopts the term 신기 to develop his idea of Gi and especially his understanding of human mind and body. He characterizes Gi and then defines what he means by the word 신 as follows. He uses 신기 in two ways. First, the term denotes the specific Gi that is endowed in every single thing. Haegang effectively uses the idea of 신기 to discuss the human body and also a relationship between all organs of one's body and 신기 as the master of them.
So the 추측체, the power of 추측체 is the 신기통. So his 신기 idea is described there very much. In the 통, regarding such a relationship and the connectivity, 해강 incorporates the idea of 통 to suggest the role of 신기 in each body. He accounts for the notion of 통 as follows. So 통기, and what does it mean by 통지? So if this idea is used in epistemologically, then I would prefer the translation of comprehension. Or other ontological meaning, then maybe penetration is better word. So the term 통 is used to mean both the function of 기 in all things and the function of the human body and mind as the function of 신기. Second, as a way of pursuing practical principle, he uses this term 신기 when he discusses the human mind and its function. So for this, 신기 is used to talk about the human mind and function. Okay, so now the remaining time, I try to show the interpretation in terms of the communication and the empathy. Okay? And then he talked about the 기 also, which contains the property 활동 운화, vitality, movement, and then circulating, and then transformation. So with this, the 신기, and then 통, and then 활동 운화, this idea, concerning the topic of our session, I further note 해강's idea of 통. I understand the idea from his key philosophical perspective as more a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contemplation on the question of communication, empathy, and relationality of humans and then communities. What 해강 intended to demonstrate by the idea of 통 is how all things in the universe are ontologically constructed, connected, and related to each other according to the activity of 신기. He also applies the notion of 통 to further discuss extended issues such as those in realms of ethics, politics, or economics. 해강's way of proof and verification of the idea of 통 and 신기 is well demonstrated in the book 신기통. It is worthy to note how the mechanism of 통 and 신기 is organized and then described, which is also structure of 7 chapters of the book. But here's a discussion on 통 and 신기, not only about the dimension of an individual person, quote, the individual human body has its 신기 to penetrate, comprehend, and also its orifices, which makes its penetration possible. Outside of individual body, there are a myriad of things which prove and then verify the penetration, and they also reveal their 신기. Therefore, for the method of such a penetration, its paths are straightforward and its orders are well completed. If one comprehends one thing and moves forward through two things, one's power of comprehension is generated and then gradually grows. Then, even without any forced effort, one's activity to comprehend becomes more vigorous. So 해강 also understands the role and then value of human epistemological capacity from the idea of 통 and 신기. Humans have different characters, capacities, according to their 신기. Even for one individual person, his or her mind changes for many reasons, which makes the person good or bad. If one does not comprehend such changes, it means one's comprehension is not thorough enough. So for him, thorough comprehension of others means the movement of 신기. Emphatic statement and responses for true communication should stem from the movement of 신기. Then 신기 of others who hear them will also move.
From such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between one Shingi and others Shingi, Haegang would respond to the ques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artificial and human empathy. He would add that true communication and empathy is not about exchange and then utterance of installed words, but about the mutual penetration of Shingi through all sense organs. So I added this quotation. Okay. And then in addition to the idea of tongue, so I try to finalize, the notion of 운화 and 활동 운화 is also noteworthy regarding his more extended concern with the relationship and then communication of humans and communities. The universality of 활동 운화 and relationship and then connectivity of all things constructed by 활동 운화 led Haegang to further apply the idea of 운화 with the idea of 신기 to discuss other topics such as learning, cultivation, humans, and human community. So the universe and then their relationship. He discusses the various dimensions of 운화, such as 일신 운화, 통민 운화, and then 대기 운화. He defines 통민 운화 as the main basis of the philosophy of Gi and claims as follows. In the conclusion, instead of making statements, my own statements at the conclusion, I try to include and introduce more original passages from his books, which is related to his idea of 신기, 통, 운화 in terms of communication and empathy. So I will try to finalize in this way. The life, morality, and the idea of individual, one should be realized communicating with those of various communities to which one belongs, just as the 운화 of the universe should be realized within the 운화 of various human communities. In this way, Haegang discusses 통민 운화 as a principle of governance and education with which he plans an ideal community where 운화s of both the individual one and the whole universe undergo via 통민 운화. So I will try to show in this with more the original passages. He, as a Confucian, pursue Confucian Tao, Confucian way from his own perspective of Gi. So he tried to pursue Confucian vision, grand vision, but differently from the traditional way of pursuing. Thank you very much. 최한기가 서양 천문학 등 서양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점도 많이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나보 선생님, 논평 5분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 사회자를 극한직으로다가 몰아넣는 거니. 이게 무슨 온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 또 최한기 우리 이쪽 주체자들은 이런 고민들을 안 하셨던 것 같아. 나를 이런 극한 직업에 몰아넣는 참 자기들은 정확한 그리고 딱 정확한 주제로 해놓고서는 니들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법은 없죠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저기 해도 제가 만능맨이를 슈퍼맨을 강조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저 주최 측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바로 지니어스 유라. 예, 그 최한기 선생은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신기라는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통해야 된다. 그게 이런 AI 시대에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가브리엘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있는 대학이 이제 그 기운을 가지고 하는 그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기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차원이 아니라 기라고 하는 거는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한기 선생은 길을 잘 모르시는 분이다. 체험이 없고 결과만 따가지고 신기가 있으면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도 통하게 되고 온몸에 통하게 되고 온 나라가 통하게 되고 온 우주가 통한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딱 그 주자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뭐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이게 그 엠파시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공자에 하는 것처럼 그 타자의 입장에서 타자를 고려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민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통이에요. 주자적인 통이라고 한다라면 이쪽 그 신기통이라고 최한기 선생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운을 체험함으로써 그런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무슨 신비주의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만이 저 사람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이게 굉장히 그 종교학적인 그런 신비 체험이 들어가야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라고 하는 거를 안다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미안하지만 최한기 선생은 그 체험이 없으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신기를 알아야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불교와 도교 공부를 해야만이 하는 거다. 최한기 선생은 그냥 과학 기술을 통해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명말의 과학자인 방이지의 그 과학 이론을 흡수해 가지고 해서 그걸 기이론으로다가 성립한 것이었지 전통적인 불교와 도교에 입각한 그런 체험에 입각한 신기학문은 아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신기를 체험하신 동학의 수운체제우 선생이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걸 딱 정리했다. 미안하지만 최한기 선생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명말 방이지도 장자를 봤죠. 약지 포장이라는 책도 쓰고 그러니까 기는 장자에게 더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이 여기까지 와서 최한기 선생한테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다른 의견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토론 내용 혹시 있으시면 질의 있으십니까? 최한기에 대해서 물론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토론하고 뭐 발표자 말했습니다. 예, 없으시면 우리 프로페서 최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Yeah, thank you for your comment. Basically, I would say I agree with you, but the point of this draft and this presentation is not about how he himself verify his idea of G, like you said, by actually experience directly about the G's power and then that effect. But what I'm trying to say is, when I say in the introduction part, the 19th century, the period is very similar to right now because the traditional Confucian and Neo-Confucian ideology has been dominant and it's going toward maybe the end. And at the same time, many so-called, from their contemporary perspective, many technology, the Western science is coming to, just like a flood, pouring to traditional Joseon community. So in this, the mood of his contemporary time, how he struggled to be a true Confucian who incorporate actively and positively Western science and technology. So like we are now, with this all the rapid growth of the technology, we are still concerned with the humanistic questions.
So I try to see some type of the similar situation, and then there the anxiety and concern. So as a history maybe I would agree with it, the Dr. Cho said, maybe he's now it's gone even as a historian, but still as a part of the humanity approach, I would like to introduce in Joseon intellectual history, there was this kind of the scholar who struggled under this kind of the difficult situation. That's my point. 예, 최석 교수님도 시작에 이미 그 테크놀로지 시대에 뭐 로보틱스 시대에 이 초양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유학 전통 유학과는 다른 길을 갔다라고 분명히 결론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한국의 로봇 주가가 2배씩 오르고 있습니다. 또 예, 다음 말씀은 서민규 교수님입니다. 서민규 교수님은 이제 그 초월과 공존이라는 본래 주제에 맞는 아주 큰 주제에 맞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Professor Seo will talk about transcendental and 리얼리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특히 서 교수님은 그 로이 버스커의 책을 개봉된 상식 비판적 실제론의 철학으로 번역도 하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의 충남에 위치한 건양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서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서양철학 전공자이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공존, 타자 이런 개념들을 서양 철학자들이 논의했던 개념 중에서 특히 이제 초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류 문명의 역사들을 통해서 쭉 이렇게 그 개념들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21세기 저는 문명 전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환기에서 우리가 인문학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제가 20분, 11시 반에 마치면 되겠죠? 네. 예, 20분이요? 예, 11시 20분, 예, 20분이니까. 예, 그 초월이라는 개념은 뭐 오늘 최석 교수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자들이 전착했던 개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은 욕망, 기본적인 욕망도 이제 초월이라는 개념하고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월이라는 개념이 제가 논문 쓴 글을 쭉 요약해서 읽기 전에 먼저 결론을 먼저 요약을 하고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명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시대의 초월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외부의 어떤 세계, 이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초월자를 지향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개념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인류 문명을 지배를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칸트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근대 시기를 들어서면서 이 초월 개념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초월과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로 나누어서 생각함으로써 이 초월의 개념을 인간 외부에서 인간 내부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근대의 시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지금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로봇도 이야기하셨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공학, 그 다음에 또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이제 어떤 세상으로 우리가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21세기 문명을 이 초월이라는 개념이 이제 인간 내부로 다시 들어오고 그 내부와 내부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개념에서 보자면은 제 지금 발표문의 제목인 초월과 공존인데 이 초월과 공존이라는 두 개념 자체가 사실은 결국은 만나는 지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글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제가 한글 텍스트는 제가 읽도록 하고요. 번역되어서 텍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문 보내야 된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다 처음에 보냈는데 그냥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플라톤의 초월부터 먼저 제가 쓴 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월 영어로는 이제 트랜센덴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초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초월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시대를 불문하고 늘 지속되어 왔습니다. 철학자들의 등장과 함께 초월 개념은 더욱 정교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명의 초창기에 초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철학자는 아마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일 것입니다. 그는 영원 불변의 진리의 세계를 상정해야만 불완전한 현실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현실을 초월하는 이데아가 있어야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현실을 개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데아는 이성 능력을 갖춘 인간이 철학함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인간의 영혼이 거처하는 진리의 세계로 철학함은 그것을 상기해내는 실천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뛰어넘어서 밑으로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플라톤이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는 죄수처럼 동굴 안에 갇혀 그림자의 허상을 추구하는 인간이 감각이 지배하는 동굴 속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 빛으로 충만한 보편적 진리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초월해야 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상정하는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변증술적 논변으로 대변되는 인간 이성의 힘입니다. 이성적 사유에 기반을 둔 변증술적 논변이 인간을 근거 없는 믿음, 상상, 독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다운 지식의 소유자가 되게 하며 이성적 사유의 소유자인 인간은 야만과 무지의 어둠에서 탈출하여 문명의 합리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자연의 보편 법칙과 원리들은 바로 인간 이성의 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인간이 소유했기 때문에 자연 보편 법칙과 원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플라톤이 추구한 초월은 인간 이성을 통한 보편적 진리의 세계로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전개는 보편적 진리를 향한 인간 이성의 진보적 전개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제시한 이데아로의 초월은 인류 문명 전개의 초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기를 뛰어넘어서 칸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칸트는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초월 개념을 심도 있게 다룬 대표적인 철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18세기 철학자로 서양 근대 철학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칸트는 초월, 트랜센덴탈과 초험이라고 번역되는 트랜센덴트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서 인간 인식의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인간 지식과 세계의 본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탐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그의 철학적 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 현상계와 그 너머의 세계, 경험은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세계를 상정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월과 초월은 인간의 인식에 한정된 개념이고 초험은 인간의 실천 영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영역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충분히 본성적으로 우리가 인식의 구조를 초월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서술을 해갔고요. 그것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초험은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요청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초험의 영역을 여전히 남겨둠으로써 인간이 할 수 있는 초월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험의 영역을 상정함으로써 이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상세계 또는 초월자로서의 초월이라는 그 개념을 좀 더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21세기로 넘어와서 21세기 철학자들이 보는 초월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있고 요즘에 말하는 포스트 휴머니스트들, 그 다음에 신유물론자들,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공이 이 초월이라는 개념으로 다 엮어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발표에서는 로이 바스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이 바스카는 비판적 실제론자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것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판적 실제론자인 로이 바스카는 과학적 실제론에서부터 출발해서 과학적 실제론은 20세기 과학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실증주의 과학관에 대한 반대 속에서 탄생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개념 속에서 초기의 자신의 과학적 실제론을 초월적 실제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과학적 실제론의 단계에서 바스카가 규정하는 초월은 경험적 규칙성에 기반해 그 결과를 귀납적으로 추론하거나 일반 법칙을 가정하고 그로부터 연역적 방식의 추론을 진행하는 실증주의 과학 철학의 한계를 비판하고 분석하고 실증성의 배후의 극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 메커니즘들을 드러내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월적 실제론의 주요 과제는 휴무로 대변되는 19세기 철학자 휴무로 대변되는 경험적 실제론과 칸트로 대변되는 초월적 관념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이 바스카는 21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메타실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형이상학적으로 훨씬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쪽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그렇다면 메타실제의 철학에서 말하는 초월이란 무엇일까? 입니다. 메타실제의 철학에서는 바스카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원론적 분리를 넘어서는 존재론적 심층에서의 근본 원리로 작동하는 비이원성의 기저상태로의 초월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로이 바스카는 자신의 저서에서 방금 제가 번역했던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초월의 형태를 4쪽에 있는 4가지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에서의 초월적 동일화, 초월적 행위성, 초월적 전체론, 그 다음에 초월적 자아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이 초월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우리가 외부로의 어떤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내부에서 공존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타자와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로이 바스카는 이것이 바로 비이원성이 가지고 있는 기저상태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별자로서의 독립된 자아, 즉 우리가 에고라고 말하는 그 자아를 우리는 표층적 자아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표층적 자아 밑에
도사리고 있는 보다 심층적인 원리, 그것을 로이 바스카는 초월적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월적 자아로서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방금 우리 토론자님께서도 체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개별적 독립적 자아라는 것이 자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점 밝혀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스카의 초월은 현실과 유리된 본질이 아닌 현실의 내재한 본질로서의 다가성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내재한 본질로의 다가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 심층에 내재하고 있는 공존의 열망으로 가능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현실적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를 바스카는 코프레센스, 코익지스턴스가 공존의 번역어인데, 로이 바스카는 코프레센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프레센스와 코익지스턴스를 구분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월적 자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월을 통해 타자와의 비이원적 동일화가 가능한 것은 타자의 존재나 특성이 자기 자신, 즉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은 개별적 독립된 에고로서의 자아가 아닌 초월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초월적 자아에게 가능성의 형태로 내포되거나 접혀져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와 타자는 이원성의 상태에서는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공현전의 기제는 존재론적 비이원성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화가 진행되기 전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재했더라도 가능했던 모든 것이 현존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대화는 나와 친구가 이원성의 상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타자와의 초월적 동일화는 공현전의 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스카에게 공현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심층적인 동일화의 양식입니다. 공존이 코익지스턴스가 사회 구조와 행위자의 동시적 실제성과 같은 존재론적 특성을 의미한다면, 바스카의 공현전 코프레센스는 비이원적 상호 내포성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공존의 개념이 상호관계적 인터릴레이셔널 한 측면만을 갖고 있다면, 공현전의 개념은 상호관계적인 것뿐 아니라 내부관계적 인트라릴레이셔널의 측면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현전이란 존재의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차원에서 모든 것의 상호 내재적이고 상호관계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현전은 메타실제의 철학이 21세기 글로벌 위기 체계에 제시하는 실천적 대안이기도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바스카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다각적 관계에서 초월적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인류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타자를 위한 공감 능력과 공현전 감각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생태 환경적 위기, 과학기술적 위기, 정치 공동체적 위기는 문명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인간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와 번영을 추구해왔습니다. 소위 산업혁명을 중심축으로 삼아 근대의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는 정보지능사회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의 인간은 오히려 자신의 생존 문제를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가진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야가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력에 의해 대체되고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적 삶의 환경 역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 세기는 전 지구 차원의 전쟁으로 얼룩진 인간다움 상실의 야만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핵전쟁으로 인한 공멸의 위기 속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 철학자들은 근대 인간 중심주의적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문명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타자의 위계적 분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 전환은 이러한 위계적 질서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계의 일부일 뿐이며 세계는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행위 주체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행위 주체들의 공존 방식을 탐구하는 것은 지금의 전지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행위 주체에는 인간, 비인간 생명체, 비생명 물질, 생태계, 인공지능 행위자와 같은 기계 존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포스트 휴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에는 지금까지 규정된 인간의 영역을 초월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걸 서두에서 인용한 커즈와일의 통찰처럼 커즈와일은 특이점을 통해서 인간의 진화과 생물학적 진화가 마무리되고 생물학적 진화와 기술적 진화가 공존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으로의 초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세기가 요청하는 문명의 진화는 인간 중심주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의 실천에서 그래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 용어이긴 하지만 당장의 동정심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장자라는 책에 보면 이 수레바퀴에 빠져 있는 물고기한테 서강의 물을 운하를 파줘서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난 필요한 게 한 바가지 물인데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굳이 이기스턴스를 프리젠스로 표현한 까닭이 아니고 현재성. 야, 물 한 바가지 같이 나누자 뭐 이런 거로 저에게는 쉽게 들렸습니다. 토론자 나눠주시죠. 예, 극한 직업이죠. 갑자기 또 서양 철학의 또 논의가 나옵니다. 어떻게 제가 종합문제연구가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 선생님 주장은 그거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 사회자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코이그저스턴스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플라톤 또 칸트 그리고 바스카 이 세 사람을 논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플라톤하고 칸트는 뭐냐면 바스카하고 다른 점은 플라톤이나 칸트는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스카는 넘어갔다라는 거 뭐냐? 아까도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성적인 차원 대화를 통해서 이성 차원에서 머물렀느냐, 그 이성도 하나의 자아 에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 들어갔느냐, 그 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물론 플라톤을 넘어간 게 신플라톤주의가 있기 때문에 예외로 두자라면 플라톤과 이 칸트는 이성을 통해 가지고 그 코이그저스턴스가 가능하다는 사람이고, 바스카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 참나를 통해 셀프를 통해 가지고서는 에고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걸 차이를 둬야 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되지 않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함으로써 수행을 함으로써 그럴 수 있을 때 공존이 가능한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집착에 시달리고 번뇌에 시달리고 욕망에 끄달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무조건 그거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한기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제가 안 돼요. 제발 그런 전제의 철학은 코이그저스턴스부터 출발하자. NO! 내가 안 돼요. 내가.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도 안 됩니다. 자, 잠깐 나와주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나와주셔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 서민 교수님께 질문은 여기서 받고 그 다음 서민 교수님이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Our discussion is open to floor. 아 그럼요. 되셨으면 또 있으십니까? To Dr. So, I would like to just clarify, request you to clarify. So basically, the Bhaskars, what he means by transcendental means the interrelational and intrarelational. Both. Yes. And also, Bhaskar included in his term of transcendence the concept of extra relation. So every relation should be composed of the transcendence, concept of transcendence. 그래서 로이 바스카는 그 초월이라는 개념, 또 심층적 자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모든 관계성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상호관계성을 잘못돼서 배제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 그 독립된 개별적인 존재로서는 상호관계성, 외부 관계성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공존의 영역에서는 인터럴 릴레이션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영역의 관계도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그 영역을 확장시켜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발표하셨지만 그 철학에서도 그렇고 또 발표하셨지만 아디티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성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장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초월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나호 교수님의 논평이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고 또 비평을 해주셨는데 로이 바스카 역시 그 초월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번역했던 책이 개몽된 상식이라는 책이었는데 로이 바스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초월을 실천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한 어떤 신비적인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치 경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진정한 초월적 자아로서의 초월적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초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종교, 불교나 유교에도 물론 이제 그러한 수행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은 자아라든지 초월의 어떤 심층적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로이 바스카는 자신의 연구에서 그러한 영역이 지금은 너무나 드러나지 않고 밑에 숨어 있고 비제도적이고 뭐라고 할까 마이너리티로 남아 있는데 그러한 영역들을 확장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필요한 그러한 초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나호 선생님의 논평을 저도 환영하는 바이고 또 저도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 서명 교수님이 신 교수님 얘기를 했길래 저도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지반루 I'm 지반루 spiritual, so 지반루 Thank you so much for raising that question, Professor. So Jivanu, in the context of my presentation, is particle of life. Jiva means something that is living, which in philosophical terms means also something that has spirit. And this is juxtaposed with Kitanu in the context of my presentation,
And Kitanu means a pest, something that's an organism which is seen as something that will corrupt the environment and is not good for the environment. So this is the juxtaposition in which Jivanu, the caterpillar, which eats the rotten parts of the leaf, is placed in the movie. And the person who's the lead in the film, the female lead, she comes from a tribe in India. So tribal people are called Adivasi, and they are supposed to have been historically also very close to nature. So while growing up, it's a socialization where while growing up with her father, she learned that when she has to farm sweet potato, she should take the sweet potato out but then cover the soil so that the organisms, the Jivanu, in the soil do not die by this interaction between human and the environment. So in that sense, Jivanu is placed, and in that sense, Adivasi, the tribal person's proximity to nature is highlighted through this argument. 예, 뭐 불교 인도 선학에서 얘기하는 지바, 아지바 영혼을 가진 것 같지 않고